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인공지능과 기계공학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그 강의를 또는 세미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인공지능, 최근에 여러분들 많이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계공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과 좀 거리가 많이 멀어 보이는 느낌입니다. 기계공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기계공학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자동차, 이런 로봇, 이런 좀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것들, 인텔리전스, 지능화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영역이 어떤 교차점이 있을지 어떤 그에 대해서 좀 많이 관계가 없는 학문 또는 분야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디스플린과 영역들이 어떻게 잘 교차점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항공대 기계공학과의 이승철 교수입니다. 먼저 인공지능에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기계공학에 관한 것들을 먼저 좀 여러분들께 아주 브로드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교에 들어오면 고등학교 때는 이제 물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이제 기계공학에 좀 관련이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오면 이제 물리를 수업을 듣게 되고, 이제 기계공학과에 들어오게 되면 소위 말하는 4대 역학이라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력학, 유체역학, 고체역학, 동역학, 이런 4대 역학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기계공학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학습을 하게 되고, 그 탄탄한 4대 역학의 지식에 기반을 해서 연구 분야를 먼저 보면, 일단 먼저 디자인 또는 디자인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설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설계, 매뉴팩처링, 제조에 관련된 것들이고, 연력학적인 것들, 유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현상들을 다루고 공부를 하게 되며, 이제 세 번째 분야로는 이제 다이나믹스 동력학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제어, 컨트롤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그것을 잘 계측하고 측정하기 위한 메저먼트에 대한 분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는 고체역학과 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미케닉스, 그러니까 좀 고체역학적인 역학을 의미하는 것이고, 재료적인 역학, 재료 역학이라든지 튜리얼스에 관련되어서 큰 이런 연구 분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연구 분야를 기초로 하여서 이제 중점 테마 연구들 분야들이 있을 텐데, 보시면 이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중점 테마를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멀티 피직스, 그러니까 멀티 피직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스케일이 아주 작은 것부터 나노에부터 아주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피직스까지 동시에 고려하는 멀티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공학이라는 분야가 최근에는 이제 메디컬 어플리케이션에 관련돼서 아주 많은 연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3D 프린팅 같은 것은 전통적인 기계공학적인 분야인 거죠. 그 3D 프린팅 기법을 이용해서 메디컬 쪽, 특히 이제 티슈 엔지니어링 관련된 쪽으로 연구를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알고 있는 로봇이라든지 어떤 메디컬 디바이스인데, 수술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계역학적인 분야에서 배웠던 기초적인 지식들, 그리고 거기에서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좀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면 거의 모든 영역에서 다 적용이 가능한 아주 탄탄한 기초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요즘 알파고, 딥러닝 이런 네이밍으로 해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것들이 여러분들 많이 언급되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히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매뉴팩처링에 관한 것이고, 특히 이제 로봇의 지능화 관련되어서 AI 로보틱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좀 더 넓은 다양한 분야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최근에는 기계공학에서도 AI를, 인공지능을 적용을 해서 많은 연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계공학에서의 인공지능 AI에 관한 것들을 좀 자세히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로보틱스, 로봇에 관한 것들로 이야기를 제가 좀 시작을 하면서 풀어나가 볼 생각인데,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제 로봇들은 뭐 일단은 그 기계공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처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 키네매틱스. 키네매틱스라는 것은 한국말로 하면 기구학이라는 것입니다. 기구학이라는 것은 키네매틱스라는 학문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도식화해서 단순화하였지만 이런 조인트가 있고 그 조인트와 조인트를 연결하는 링크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이러한 컨피규레이션에서 저희가 최근 알고 싶어하는 제일 끝단의 엔드 이펙터 또는 엔드 매니플레이터의 위치와 자세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그 로봇 구조, 뭐 이건 지금 단순하게 그냥 그림을 그린 겁니다. 구조에서 각각의 길이가 어떻게 되고 이 앵글들이 어떻게 될 때 이 엔드 이펙트가 3차원 공간상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 키네매틱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이 방향으로 가서 만약 뭐 이 경우에는 각각의 그 조인트에 있는 뭐 앵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앵글이 인풋으로 들어가서 이 좌표의 이 끝단에 좌표를 알게 되는 것을 forward kinematics라고 하고, 하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더 궁금한 것은 우리가 제일 끝단에 있는 엔드 이펙트, 이것은 뭐 로봇의 뭐 로봇 팔의 끝단에 있는 그 손이라고 생각하면 하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 손의 위치와 자세를 우리가 제어하고 싶은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각각의 뭐 예를 들면 뭐 세타 1, 세타 2라고 하겠습니다. 의 조인트의 앵글이 어떻게 되는지를 역으로 계산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것을 인버스 키네매틱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이런 하드웨어적인 로봇가 있을 때 이 끝단에 뭐 이렇게 뭐 움직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매 시간마다 필요한 세타 1과 세타 2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를 인버스 키네매틱스로 계산을 하고 그것을 각각의 조인트에 해당하는 로봇의 인풋 그 전압이 될 수도 있고 전류가 될 수도 있고 토크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인풋을 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엔드 이펙트가 움직이게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로보틱스의 가장 기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포워드, 그 다음 그 리버스 또는 인버스 키네매틱스에 관한 것을 좀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과 또 이 부분은 무엇이냐면 가장 큰 그림으로 봤을 때의 차이점은 여기는 구조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클로즈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클로즈 되어 있다는 느낌을 좀,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지금 뭐 클로즈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여기는 오픈 룹에 해당하는 어떤 그 컨피규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클로즈 되어 있는 컨피규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엔드 이펙트의 위치와 자세를 알기 위한 뭐 예를 들면 뭐 키네매틱스라든지 수학적인 기법들이 좀 달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해드렸고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죠. 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일단은 이것은 로봇 팔 구조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서브 모터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로봇 팔이 있는데 일단 그러면 이 구조는 오픈 룹에 있는 구조인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제가 데모로 보여드릴 것은 로봇 암을 이용해서 피아노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한 것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피아노가 뭐 예를 들어 이거 뭐 피아노가 있으면 제가 원하는 엔드 플레이트의 이 자세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그런 모션 또는 패스가 되겠죠. 모션 플래닝 또는 패스라고 하는데 경로라고 하겠습니다. 그 경로 또는 트레젝토리를 제가 원하는 대로 시간에 맞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인트 앵글들에 대한 커맨드를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구해야겠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하드웨어적인 이 로봇에다가 로봇 암에다가 로봇 팔에다가 제가 커맨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시는
이것은 이제 델타 로봇이라는 것인데 지금 보시면 서브 모터가 이 아래 부분에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를 보면 팔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클로즈드 룹을 이루는 그 키네매틱스 구조를 가지는 로봇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무엇을 보여드릴 것이냐 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엔드 플레이트가 되겠죠. 이것을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LED에서 이렇게 불이 켜지면서 지금 움직이게 되면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방금 뭘 한 거냐면 윗부분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각에 카메라를 두고 아주 노출을 길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LED 불을 켰기 때문에 제가 델타 로봇이라는 이런 로봇을 이용해서 빛으로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여기서 뭐 배트맨 뭐 이렇게 한번 그려 보았었는데 뭐 제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런 패스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게 LED의 온오프를 컨트롤함으로써 제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는 예시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오픈룩 구조와 클로즈드 룩 구조를 가지고 있는 로봇 두 가지를 키네매틱스 관점에서 보여드린 것이고 여기는 보면 일단 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멀티 로봇 또는 멀티 에이전트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많은 로봇이 한꺼번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겠죠. 보시는 것처럼 여러 대의 로봇 또는 에이전트가 동시에 움직임으로써 이제 뭐 댄싱 로봇이라고 했는데 하여 이름을 붙이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되면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이 각각의 로봇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그 센트럴라이즈 된 컨트롤 커맨드가 있고 그 커맨드에 의해서 각각의 로봇의 그 무선적 그래서 커맨드 오더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멀티 에이전트에 관련해서는 이제 누가 마스터가 되고 누가 슬레이브가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겠죠. 또는 각각의 에이전트가 각각의 로봇들이 주체적으로 스스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가 뭐 예를 들어서 이 로봇은 주변에 있는 로봇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소통을 해서 스스로 본인이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사람과 비슷하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센트럴라이즈 된 곳에서 모든 로봇의 커맨드가 동시에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 에이전트가 가면 이제 컨트롤 스킴이라든지 컨피규레이션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는 그것은 원래는 간이 어떻게 보면 그 CNC 머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CNC라는 것은 어떤 그 절삭을 위한 어떤 공작 기계인데 제가 공작 기계로 사용을 하진 않고 이것을 가지고 드로잉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드로잉 로봇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뭐 예를 들면 사람 얼굴을 그리고 싶어서 얼굴을 사진을 찍고 그 얼굴을 가지고 이렇게 엣지 디텍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엣지를 지금 이 볼펜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네, 보시는 것처럼 이 이미지를 찍어서 이렇게 로봇이 스스로 그렸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가 로봇에 관한 어떤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첫 번째로는 이런 그 실제 사진을 가지고 방금 말한 제가 이런 엣지를 디텍션을 해서 따야겠죠? 그렇게 땄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고민스러운 것이 이런 엣지들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이것 중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패스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뭐 당연히 우리가 최대한 빨리 그리고 싶을 테니까, 그런 시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최적화된 또는 옵티멀한 패스가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릴 때 생각하시면 뭐 한붓 그리기? 근데 여기서는 뭐 굳이 한붓 그리기일 필요는 없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거죠. 최적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모션 플래닝 또는 패스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로보틱스에서도 많은 경우에 옵티멀한 패스, 옵티멀한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의 좋은 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미션이 있고 태스크가 있으면 그것을 그, 구현하기 위해서 로봇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제가 인풋을 주고 거기에 대한 아웃풋을 저희가 지금 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로봇이 움직일 것이라는 것을 움직일 테지만 개런티하지 못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로 어떤 특정한 Y로 움직이게 했는데 뭐 예를 들어 바람이 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람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가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컨트롤 또는 한국말로는 제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제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 Y 값이 있을 텐데 그 Y 값을 읽어서 다시 인풋에 피드백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클로즈드 룹, 왜냐하면 이 클로즈드 룹이기 때문에 룹이 클로즈 되어 있다 또는 피드백 또는 내가 좀 더 엄밀하게는 네거티브 피드백을 함으로써 그 시스템에 내가 여기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원하는 위치로 로봇이 가라고 인풋을 주고 다시 그 위치로 로봇이 실제로 갔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가지 않았다면 그 차이만큼을 다시 보정을 해서 다시 커맨드를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제어의 아주 펀더멘탈한 개념이고 철학이고 제어를 통해서 시스템을 스테이블라이즈 할 수 있고 제가 원하는 대로 실제로 움직이는지를 개런티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어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이 대학교 3학년 정도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유명한 예시로 보게 되는 것이 이런 그림처럼 인버티드 펜줄럼 또는 역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두면 당연히 떨어지겠죠. unstable한 시스템입니다. 안정화되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에 제어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버티컬로 여기가 지금 여기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지만 서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제어를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어 기법을 보면 이렇게 툭 쳐도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여기가 서브 모터로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여기에 엔코더가 달려 있어서 세타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타겟 세타가 항상 0이 되게 0보다 뭐 이 방향으로든지 이 방향으로든 반대 방향으로의 커맨드를 그것을 고려해서 보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로보틱스와 관련해서 제어라는 개념을 소개시켜 드렸고 이제 좀 더 어드밴스 더 나아가서 이건 뭐냐 하면 볼 앤 플레이트라는 유명한 데모인데 이렇게 플레이트가 있고 여기에 탁구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 이것은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통해서 공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공을 항상 플레이트를 이렇게 아랫부분 여기를 플레이트를 움직임으로써 지금 공을 이렇게 툭 던져도 이렇게 빠르게 제어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제어의 하나의 좋은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뭘 하고 싶으냐 하면 지금 공의 위치를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카메라에서 어떤 비전한 이미지적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정확하게 이 공의 위치를 알아야겠죠. 제가 이 탁구공을 붉은색으로 칠한 이유는 색깔을 통해서 볼의 포지셔닝을 익스트랙션 하기 위해서 제가 인위적으로 색깔을 칠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 위치가 있고 그러면 센터와 차이가 나겠죠. 거기에 맞게 이 플레이트를 움직여서 센터로 항상 그 플레이트 위에 있게 지금 제어를 하고 있는 예시입니다. 또 다른 예시는 요즘 여러분들 뭐 드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뭐 드론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이 조종을 하게 될 텐데, 그래서 뭐 원하는 곳을 움직일 텐데, 드론을 사용하는 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도달하기 힘든 부분에 드론을 해서 가서 뭐 그 시스템에 대한 뭐 예를 들어 뭐 설비에 이상이 있는지 뭐 철탑이라고 하겠습니다. 철탑에 뭐 송배전 송전탑에 문제가 없는지 또는 큰 교량 다리에 어떤 그 크랙이 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사람이 직접 간다면 상당히 어려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로봇 또는 드론을 사용하고 싶은데 그랬을 때는 뭐 이렇게 로봇이 특정한 위치에 날아가서 뭐 그때까지는 뭐 사람이 조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원하는 타겟이 있으면 거기서부터는 스스로 호버링을 해야 됩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지금 아랫부분의 카메라 영상이 여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검은색을 타겟팅해서 항상 그 위치에 있게 하기 위한 제어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사람이 조절하는 게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디스터번스가 있어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원하는 타겟이 이동을 한다면 트래킹도 가능하겠죠. 자, 이것도 좋은 컨트롤의 예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그 피아노 치는 로봇으로 왔는데 한번 보죠. 제가 지금 재미있는 걸 좀 보여드렸는데 뭐냐 하면 피아노를 잘 쳤어요, 처음엔. 그런데 사람이 피아노 건반을 뭐 여기서는 그 태블릿이긴 하지만 자리를 이동시켰습니다. 그런데 로봇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계속 치고 있습니다. 참 그 스마트하지 않죠. 스마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로봇은 지금 이 피아노 치는 로봇처럼 행동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공장에 있는 인더스트리얼 로봇, 산업용 로봇은 항상 프로그래밍 된 대로만 움직입니다. 프로그래밍 된 대로만 움직입니다. 어떠한 상황의 변화를 인지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은 피아노 치는 로봇이지만 산업용 로봇에서는 상당히 세이프티에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작을 하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사람을 부딪히면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공장은 사람과 로봇을 분리해서 로봇을 어떤 케이지나 또는 셀에다가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처럼 그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상황과 주변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로봇은 스마트하지 않다고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부터는 기계 또는 로봇이 스마트해지고 싶고 지능화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최근 AI, 인공지능을 많이 결합하고 적용한다는 그 스토리로 제가 좀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머신 인텔리전스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머신이라고 머신의 지능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능화라는 것이 무엇일까? 기계의 지능화라는 것이 무엇일까? 로봇의 지능화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뒤쪽에 그리는 이것은 로봇이고 이건 사람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일단 로봇은 아니면 어떤 기계적인 시스템은 지능화를 위해서는 사람을 모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사람이 어떤 지능적인 행동을 하는지 것을 한번 살펴보면 크게 범주가 perception, thinking, 액션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사람에 관한 것이죠. perception이라는 것은 인지를 하는 거죠. 보고, 듣고, 읽고 어떤 문맥상, 상황상의 어떤 컨텍스트 어웨어한 것을 사람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인풋을 고려해서 인퍼런스를 하는 거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즈닝을 하고 어떤 원인을 찾고 그 다음 어떤 최종적인 결과를 내리고 이러한 띵킹을 통해서 어떤 디시전이 내려지면 최종적으로는 어떤 액션을 취하겠죠. 이것이 러프하긴 하지만 사람의 어떤 지능화를 보는 관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계 시스템에서 보면 퍼셉션을 하기 위해서는 센서가 있죠.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테이션, 뭐 예를 들면 뭐 CPU, GPU 아니면 뭐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션을 하기 위해서는 모터 또는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액추에이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이 지능화가 되어야 될까요? 그리고 지능화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모든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필요하게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세상을 인지하기 위해서 센서에도 AI가 필요하고 당연히 컴퓨테이션을 하기 위한 지능화의 AI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액추에이터에도 AI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동영상을 한번 같이 살펴보죠. 이건 좀 스마트한 거죠. 이것은 프로그래밍 된 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피아노 엔드 이펙트의 패스를 준 것이 아니라 태스크를 준 거예요. 미션을 준 거예요. 도레미를 치라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위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상황을 인지하고 이것을 인지를 한 거죠. 이것이 변화가 되었지만 이것에 뭐 예를 들면 모서리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대한 좌표를 그리고 패스를 이렇게 스스로 제너레이팅을 하고 그 제너레이팅된 패스에 맞게 그 인버스 키네매틱스를 통해서 조인트 앵글을 결정을 하게 되고 그 앵글을 이 로봇에 새로운 인풋 커맨드로 준 거죠. 그렇게 해서 구현을 된 겁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황 인지 능력이 카메라를 닮은 센서에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인공지능이 그것이 결합됨으로써 지금 그 결과물로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더 스마트한 피아노 치는 로봇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예시는 또 델타 로봇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보면 춤추는 로봇이에요. 댄싱 로봇인데 이것은 뭐 지금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 인지를 못하게 제가 이 로봇에게 어떻게 춤을 추라고 미리 라인 바이 라인으로 프로그래밍을 한 것이 아니라 이런 노래를 들려주고 스스로 지금 노래를 듣고 춤을 추는 거예요. 뭐 그래서 뭐 시간상에서도 보고 주파수 관점에서도 보면서 뭐 이것을 잘 조합을 해서 뭐라고 리듬에 맞게 지금 이 로봇이 스스로 춤을 추는 지능화된 댄싱 로봇입니다. 예, 지금까지 몇 가지의 기계 시스템 또는 로봇의 지능화가 적용된 사례를 좀 살펴보았는데 이제 좀 빅 퀘스천을 한번 저희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계도 사람처럼 학습을 할 수 있는가? 사람이라는 것은 아니면 이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쥐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여기를 눌렀더니 치즈가 나왔다고 가정을 하겠어. 그러면 뭐 처음 한두 번은 뭐 우연히 경험했겠죠. 그러고 나서는 뭐 또 돌아다니다가 또 한 번 다시 눌렀더니 치즈가 또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그 생쥐조차도 이 버튼을 누르면 치즈가 나온다는 것을 학습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자세히 보면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 뭐 예를 들어 부모를 통해서 또는 선생님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세상의 이치와 사물의 이치를 학습하고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기계 시스템 또는 로봇에 적용하는 분야를 reinforcement learning 또는 강화 학습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알파고도 이런 강화 학습 기법을 활용을 해서 바둑을 두는 기법들을 스스로 학습한 거예요. 학습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궁극적으로 이제 로봇 또는 기계 시스템이 try and error 또는 경험 또는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스스로 배울 수 있다면, 자, 이것에 대해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프라이팬을 통해서 그 팬케이크 이렇게 뒤집는 걸 하는데 여기 보면 몇 번을 했을 때 계속 실패를 하겠죠? 실패를 합니다. 50번 정도 하니까 성공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계속 성공을 합니다. 자, 여기서 좀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정통적인 제어의 기법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정확한 위치와 여기에서의 어떤 조인트 앵글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상황이 알고 있는 건데, 제어라고 하면 정확하게 여기서 조인트 앵글을 키네매틱스를 통해서 얼마를 주고 그런 커맨드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게 너무 어려운 태스크예요. 너무 어려운 태스크라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냥 어떤 트라이 앤 에러를 통해서 임의의 앵글을 통해서 해보면 당연히 실패하겠죠. 그렇지만 이 카메라를 통해서 이 팬케이크가 제대로 원하는 대로 플리핑이 안 되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처럼 했으면 혼이 나야 되는 거죠. 페널티를 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진 않지만, 행동을 또는 경험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리워드를 줄 수도 있고 페널티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그렇게 학습을 하죠. 만약 시험을 잘 봤다면 칭찬을 받을 테고, 시험을 못 받았다면 혼이 나겠죠. 그러고 나서 스스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를 각성을 하게 되고, 새로운 방법으로 스스로 뭔가 리컨피규레이션을 할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러한 똑같은 철학이 강화학습을 통해서 지금 이 로봇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이 하는 것은 못했다, 잘했다만을 가르쳐주고, 스스로 지금 어떤 경우에 어떤 시도를 했을 때 칭찬을 받았고, 어떤 시도를 했을 때 왜 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강화학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라이 앤 에러를 통해서 성공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동영상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저희 연구실에서 간단하게 해본 건데,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프로펠러를 가지고 이 90도로 유지하는 것을, 예를 들어 90도라고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제어를 한다면 여기에 이 앵글 값을 읽어서 이걸 0도라고 하겠습니다. 0도에 맞게 타겟으로 제가 제어를 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뭘 하고 있냐면 그냥 랜덤하게 값을 주는 거예요. 인풋을 전압이겠죠? 주고 나서 이 사이 각 앵글을 읽은 다음에 이 앵글에 기인한 제가 아니면 인공지능에게 점수를 주고 있는, 리워드 또는 보상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경우에는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못했다고 혼이 났어요. 그러면 스스로 컨피규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왜 잘했다고 하지? 지금 왜 못했다고 하지? 그러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가 중요합니다. 학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것은 실제로 피지컬한 하드웨어고, AI 또는 인공지능 강화학습을 하는 AI는 지금 어떠한 하드웨어를 지금 그 AI가 다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주어진 인풋을 만들어내고 그때에 해당하는 리워드를 받고, 이 관계를 계속 반복함으로써 스스로 뭔가 그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정말 신기한 거죠. 이렇게 디스터번스가 가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회복됩니다. 그래서 기계적인 시스템도 전통적인 기법에 제어가 있었다면, 이제는 강화학습적인 기법으로도 옵티멀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컨트롤 스킴이나 팔러시들을 배울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열린 거죠. 2010년에 버클리 대학에서 나온 건데 한번 보시면, 이 로봇이 이렇게 해서 빨래를 개키고 있습니다. 빨래 접는 로봇, 타월 폴딩하는 로봇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화학습적인 기법으로 이 로봇을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50배 빨리 돌린 겁니다. 상당히 아직은 뭐 지금 이제 10년 전이니까 이제는 많이 기술이 더 고도화되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뭐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강화학습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제가 뭐 강화학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지금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강화학습을 활용한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렸고 또 좀 생각을 해보면 모든 에이전트, 뭐 사람뿐만 아니라 무에서 새롭게 배우고 경험하고 학습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제 스스로 경험을 하고 배우지는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경험하고 배운, 뭐 예를 들면 부모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배운 지식들을 제가 전달을 받죠. 뭐 예를 들면 어떤 책을 읽겠습니다.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작가가 경험한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제가 다시 경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그 타인이 경험한 경험에서 배운 난리지, 지식과 지혜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든 것을 기계 시스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가장 쉬운 것이 자율주행차라고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를 학습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강화학습적으로 그 컨트롤 스킴을 배우고 싶다.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막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날 수가 없겠죠. 그러면 무수히 많은 다양한 경우의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imitation learning, 모방을 하는 거죠. 자율주행차인 경우에는 누가 제일 운전을 잘하죠? 사람이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 백지에서 어떤 지식, 경험과 지혜를 쌓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람의 운전의 지식을 배우고 그 위에 강화학습적으로 더 난리지를 얹을 수 있다면 좋은 거죠. 그래서 뭐 실제로 자율주행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뭐 무선 모형 자동차이긴 하지만 제가 예시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이분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센서가 있겠죠. 카메라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 무선 자동차에 탑재된 AI가 지금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이렇게 운전을 하냐를 지금 어떻게 하는지를 배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테이션 러닝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나면 Alright, I've trained it a bit. Let's see how it works. 지금은 스스로 운전을 That box glitching, by the way, is the speed controller overheating because it's Florida and it's hot. 아직 뭐 어설프긴 하지만 뭐 제대로 더 학습을 많이 하면 더 좋아지겠죠. 자, 여기서의 철학은 무엇이냐 하면 이론적으로는 무수히 많은 경험을 하면 더 좋은 컨트롤 팔러스가 나오겠지만 그러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는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 prior knowledge, 사전 지식이 있다면 그것을 흡수해서 배우고 그것 기반해서 적은 경험, 적은 데이터만으로도 많은 knowledge를 쌓겠다는 것이 imitation 러닝입니다. 아주 제가 보기에는 응용 가치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